중동 방산의 최대 거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한 번 한국 방산과의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양국의 이번 협력은 무려 50억 달러, 한화로 7조 1,68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은 대규모 무기 획득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올해 첫 번째 마케팅 활동 국가로 선정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2025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방산 관계자들은 사우디 왕실과 주요 시설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방위부의 알사우드 장관을 만나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사우디 국가방위부 등이 참석한 지상 분야 공동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하고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무기 획득과 운영 유지, 현지화 토탈 솔루션을 선보이며 두 나라의 방산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과거 천궁2를 도입한 전례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K30 비호복합 등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상당한 안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특유의 잦은 군사 분쟁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정규군도 아닌 후티 반군에게까지 밀려나는 지금의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해서 군 현대화 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우디의 행보는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에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해 출범한 민간 협력 체계의 성과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한국 방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게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우 중요한 방산 시장입니다. 이미 천궁2만 하더라도 4조 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였을 정도로 한국에 큰 수익을 안겨주었으며 K239 천무와 형궁도 수입하며 다량의 한국산 무기 체계가 사우디에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난 2024년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방위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K2와 K9 등이 투입된 화력경멸 훈련을 직접 참관하며 우리 군의 주요 무기 체계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우디 방문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고 두 나라의 정부와 방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산 민간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방위산업이란 정부와 업체의 협력, 수출국과 수입국의 정치적 요인 등에 의해 성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민간협의체는 앞으로 한국 방산 무기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더 많은 수출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인데요.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거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천무와 천궁2 등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고 후티 반군과의 군사 분쟁을 막아내는 데 투입되고 있으며 이번에 수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K30 비호복합 등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K2와 K9은 이미 유럽의 군사 강국들조차도 혀를 내두르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에 있었던 카타르와의 연합훈련을 통해 거친 사막 지형에서도 원활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중동의 사막 지형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최악의 작전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조차도 걸프전 등에서 중동 사막의 모래먼지의 일부 장비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애를 먹었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으니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일인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으로 인해 전차를 비롯한 다수의 지상 장비를 손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차와 자주포 등 한국 방산이 강세를 보이는 무기 분야에서 꾸준히 신형 장비를 도입할 여지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상무기 이외에도 해군 무기 체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관심을 끌어냈다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육군과 공군에 비해 해군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해군은 홍해와 페르시아만 일대의 방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해역은 후티 반군의 자살 공격 등이 빈번하긴 하지만 적국들의 해군력이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도 굳이 해군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오죽하면 현대 해군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 도입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함정 도입 사업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점차 노후화되는 해군 함정과 점차 격화되는 홍해의 군사 분쟁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사우디 해군은 20년이 넘어가는 알 리야드급 호위함 세척과 40년이 넘어가는 알 메디나급 호위함 내척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군 함정이 30년 내외의 수명을 지닌다는 걸 고려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유한 해군 전력은 심각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으며 그나마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미국의 MMSC는 비정상적인 가격과 함체 균열, 엔진 고장 등으로 많은 문제를 노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 배수량 3,000톤급의 호위함을 만드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며 대구급 호위함은 필리핀 등에 수출되며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유하지 못했던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까지 보유한 한국은 그야말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까지 한국 방산에 의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많은 예산에 반비례하는 허접한 전투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을 기준으로 GDP의 7.5%를 국방비로 사용했으며 이 정도의 비율은 북한과 에리트레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북한과 에리트레아가 온갖 폭정을 일삼으며 자국민을 학살하고 지배계층의 정권 유지를 위해 비정상적인 병영 국가 수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용하는 국방비 비율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율뿐만 아니라 금액 자체도 세계 5위권 이내에 들어갈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 예산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력은 GFP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위권으로 밀려났으며 순위는 매년 하락하여 2025년에는 24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력이 이렇게 형편없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능한 지휘부로 인해 제대로 된 명령체계가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무기 도입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전체적인 국방비 금액도 크지만 무기 도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국방 예산 대비 실제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던 것인데요. 여기에 정치, 외교적 문제가 겹치며 무기 수입이 일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사우디아라비아군의 전투력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 측의 군사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비록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른 중동 국가와 달리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었으며 사우디군의 주축 장비를 살펴보더라도 M1 에이브람스, M270 MLRS, F-15 전투기 등 상당수가 미국제 무기로 채워졌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예멘 내전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두 국가의 군사 협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더 이상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으며 안 그래도 투자 금액 대비 군사력이 떨어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 성능 좋은 미국제 무기를 들여올 수 있는 기회가 막히게 되자 양국의 관계는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분쟁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독일 등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문제와 예멘 내전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무기 수출에 상당한 제약을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에게조차 밀려나고 있는 자신들의 안보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방산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는 미국, 독일 등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전차, 자주포 등을 뛰어넘는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원활한 장비 사용을 위해 수입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집체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우수한 무기 체계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빈약했던 자국군의 훈련 수준과 전투력을 함께 상승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현지 공장 설립과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나라입니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일부 기술을 이전받게 되면 해당 국가는 수입한 무기의 유지, 정비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작전 지속 능력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자국의 방위 산업 기술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산업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 분야에서는 중공업 기술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데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한국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한국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방산협력국이며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용하여 언제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 시작부터 쾌조의 스타트를 끄는 한국 방산의 거침없는 질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3일 사우디 방위부 영상입니다. 중동의 맹주를 꿈꾸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은 국방비 비중과 반비례하는 전투력을 보유한 걸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투자하는 국방 예산과 신형 무기의 수량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집트, 이란 등과 함께 중동권에서는 나름대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지만 실전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만 전체 GDP의 7.4%나 되는 국방비를 투자했지만 현실은 정규군도 아닌 후티 반군에게조차 교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처량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비 지출 금액은 많지만 실속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국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전 2030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장갑차와 자주포, 대공장비와 탄약 등 상당수 분야에서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군 전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할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방위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합동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방위부 장관이 방한하여 무기체계와 훈련을 지켜봤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반적인 육해, 공군 이외에 별도의 왕실 친위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방위군이 존재하며 이들은 기갑여단과 항공대까지 갖춰 어지간한 군대와 차별화된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국가방위부 장관이 한국산 무기를 둘러보고 만족스러운 의견을 표했다는 것은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의 군 전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꽤 많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장기 계획에는 중국과 튀르키예도 사업 제한을 넣으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경쟁자가 중국과 튀르키예라는 점에서 한국이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중국은 항상 근거 없는 자만심에 빠져 한국 방산을 무시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의 라이벌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장기 계획에서 주요 방산 무기들을 대규모로 수출한다면 중국과 튀르키예를 눌러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역시 한국의 자랑인 포병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포병 분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포신 포병인 K9과 다연장 로켓인 천무 모두 수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은 자주포 전력으로 중국제 PLG-45와 프랑스제 세자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M109A6 팔라딘을 구매하여 자주포 전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각각의 자주포 면면을 살펴보면 성능은 모두 한국보다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작국가마저 지나치게 다양하여 유지보수와 정비 운영 측면에서도 불리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자주포의 허접한 성능은 이미 한 발의 사격조차 반동을 흡수하지 못하는 댄싱 자주포를 통해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로 도입하는 M109A6 팔라딘조차도 한국의 K55A1 수준에 불과한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한다면 중구난방으로 운용되던 자주포 체계를 단일화할 수 있고 M109A6를 비롯한 다른 자주포들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기존의 화력 체계보다 더 강력한 K9은 분명 충분한 구매 메리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이 되었던 천무는 추가 수출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게서 도입한 천무 이외에 M270 MLRS와 아스트로스2를 주력 다연장 로켓으로 운용하는 나라였습니다. M270 MLRS는 다연장 로켓의 대표적인 무기체계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생산이 종료된 무기체계이며 개발국가인 미국도 현재는 하이마스 위주로 전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트로스2 역시 개발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브라질에서도 성능 개량 작업에 착수한 구식 무기인데요. 반면 천무는 230mm 무유도 로켓과 239mm 유도 로켓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다연장 로켓으로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1조 원대 규모의 수출이 한 차례 진행된 전례가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게다가 후티 반군과의 교전 과정에서 실전 투입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한국산 무기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아직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320문 이상의 구형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무를 수출한다면 그 규모와 경제적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포병 이외의 분야에서는 장갑차 수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보다 앞서 대규모의 장갑차 부대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의 상당수가 사막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철도보다는 도로망이 더 발달하여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도로에서 활용하기 용이한 장갑차를 대량으로 도입하여 부대를 운용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장갑차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도 군을 이루는 가장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갑차 전력을 살펴보면 캐나다제 LAV 6.0과 M2A2를 제외하면 노후화된 장갑차가 도합 1,400대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1970년대에 도입 후 비축물자로 변경한 프랑스제 AMX 템피를 제외하더라도 1,100대 규모의 노후 장갑차가 남아있으며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당면한 과제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차기 장갑차로 유력한 기종은 한국의 타이곤 장갑차입니다. 타이곤 장갑차는 시속 110km의 최고 속도에 11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고 스타나그 레벨 3 수준의 지뢰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장으로는 30mm 원격 무장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어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보조 무장으로는 7.62mm 기관총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하여 피탄 시에도 시속 45km의 속도로 4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데요. 한국 방산기업은 타이곤을 앞세워 사우디아라비아의 노후화된 장갑차 대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레드백과 K21 등 한국의 뛰어난 장갑차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명품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 역시 추가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천궁2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2천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며 10개의 포대가 수출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토 면적을 고려할 때 추가로 2배 이상의 포대를 수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는데 현 시점의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천궁2의 추가 수출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연이은 군사 충돌 과정은 방공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뛰어난 성능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반대로 러시아제 S-300과 S-400을 사용하던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방공망이 무너지는 허무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중동 국가들은 자신들의 방공망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늘어나는 패트리엇 미사일 수요로 인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방공 미사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조차도 일본과 협업을 통해 패트리엇의 생산 물량을 증가하려 하고 있지만 생산 문제는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드와 패트리엇,
천궁2를 도입하여 방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패트리엇의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곧 천궁2의 도입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중동 정세를 고려할 때 방공망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장기 계획은 앞으로 한국 방산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연일 거듭되는 성장을 바탕으로 2024년 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구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의 일은 지금 아쉽게도 2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방산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와 계속해서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불안한 중동 정세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방산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인데요. 2024년을 지나서 2025년에도 계속해서 좋은 수출 소식이 들려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